전격 인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한은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했다고요.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한은 안팎에선 이달은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 30일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진 건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한은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 부진도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점도 인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2.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서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경기 대응 여력이 바닥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초당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안 기자, 아직 회동이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은 조금 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건 1년 4개월 만인데요. 주요 안건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둘러싼 대응책 마련입니다. 정확한 현황 설명을 위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배석을 했고요. 회동은 1시간 후인 오후 6시쯤 끝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기자, 이 회동이 끝나면 예상했던 공동 발표문도 좀 나올까요? 우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모두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는 정당별로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때문에 실제로 회동에서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 합의문 또는 발표문의 형태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여전히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수장이죠. 이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오늘 사퇴 표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최 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은 상당 폭의 개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임기가 3년이지만 인사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에 이렇게 사의 표명을 전격적으로 한 건데요.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사의 표명이 나온 겁니다. 최 위원장의 언급대로 개각이 임박했고 임기가 1년이 남은 금융위원장이 물러날 정도로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을 거듭 부인을 한 건데요. 하지만 최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일단 최 위원장이 강릉 최씨이고 강릉고등학교를 나와서 강릉 지역의 총선후보로서 경쟁력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그렇고요. 또 최 위원장 본인도 출마를 한다면 강릉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총선 출마설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후임 금융위원장으로서 이 하마평에는 어떤 인물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얘기가 나온 사람들을 좀 보면 일단 관료 출신인 은성수 수출입현은행장, 그다음에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역시 관료 출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아무래도 이 은 행장에 거론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이동걸 행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고요. 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갖췄고 또 금융위 부위원장도 역임해서 금융 감독 관련돼서 뭐 조직 장악력 그다음에 경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수석, 그다음에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농협회장으로 있는 김광수 회장 이런 인물들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화합행에 오르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 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 논의는 좀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경총과 한국노총 등 업계 의견만 청취했을 뿐 논의를 진전시키진 못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법안 의결을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야당 측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측은 국방부 장관 해임과 고용 소위는 별개라며 심사된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게다가 야당 측에선 하루 8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제 정상기간 확대 법안을 탄력근로제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했다고요? 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1만 2천여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서울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 감소가 컸는데요. 서울은 56% 줄어든 4만 200여 건에 그쳤고 수도권은 14만 2,30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반면 전월세 거래는 활발해졌습니다. 이 상반기에 총 99만 2,900여 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3% 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거래가 줄었고 지방은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기자, 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주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1% 상승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주 0.02%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강남 상구의 경우 송파구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을 유지했고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률은 각각 0.01%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대체로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16명의 공무원은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EQ900과 G80 모델이 오일 누유로 인한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3,800여 대와 G80 1,100여 대 등 총 4,900여 대에서 주행 중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당초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해 무상 수리를 시행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에서도 오일이 과다 누유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전후로 벌어진 파업과 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노조원 1,300여 명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1,350명을 넘어서 조합원의 10%가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어제 5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 눈에 띄는 특징은 소형 SUV의 인기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겨냥해 기아자동차가 소형 SUV인 셀토스를 출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끈한 곡선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기아차의 소형 SUV, 신차 셀토스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인이 잘 빠졌다는 느낌? 깔끔하고 세련된 그견은 확실히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셀토스는 동급 차종과 비교했을 때 보다 큰 덩치와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디자인과 상품성 부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셀토스는 치열한 소형 SUV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아차는 지난 3월 소울 신형을 공개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신형 SUV를 선보였습니다. SUV 판매량이 늘고 있고 그중 소형 SUV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량에 대한 부분들,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SUV는 세단의 장점을 많이 섭취를 하면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가성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르노 삼성도 소형 SUV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이 시장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은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2016년 6월 이후 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중반에서 초반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 또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내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겠죠. 경제부 박규준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당초 다음 달쯤 내릴 거랄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인하를 결정했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금통위가 1.75%에서 1.5%로 이렇게 0.25%포인트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 전문가 다수는요,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다수는 좀 알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예상을 깨고 한 달가량 인하 시기를 앞당긴 건데요.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이 인하 시기를 앞당긴 건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일본 수출 규제라는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음을 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분명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한일 간의 경제적인 연관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이번 인하 결정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박 기자. 또 올해 성장률도 2.2%로 지금 내렸지 않습니까? 예. 2%대 초반이면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에는 2.5%로 봤는데 이번에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걸 포함해서 올해
1월, 또 4월, 7월 이렇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번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각각 2.6%, 또 2.5%, 이번에 2.2%로 그야말로 뚝뚝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0.3%포인트로 낙폭이 꽤 큰 편인데요. 이 상반기는 1.9%, 하반기는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상반기 전망치가 1%대로 낮은 건 이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등이 주된 영향을 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밝혔듯이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이번 이 성장률 전망치에 일정 부분 가만히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한국은행은 실제 이 향후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이 자산 시장, 또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겠죠?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요, 생리상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요,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대출금리가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만약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면 뭐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러한 약정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자는 당연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코픽스인데 코픽스가 조달금리 하락으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 뒤에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대출자들은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자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제기를 하는데,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이 현재 실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또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뜻을 밝혔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추가 규제 우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제3국 중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일본이 오늘 자정까지 일단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의 추가 보복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부 서주현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중재위 구성 제안을 지금 거부한 상황인데 일본 측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화답을 오늘 밤 12시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광부 부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임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오늘 밤 자정 이후에 입장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보복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추가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또 삼성전자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세계 최초 기술 발표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12GB 용량의 모바일 D램 신제품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화성 캠퍼스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지금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간 대표 간 회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재계에서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기업인들이 힘을 실어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국회는 기업 대응책에 전폭적인 협조가 있길 바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이 팩트와 또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정인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이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 신청 방식이 간소화가 된다면서요?
네, 벌이가 너무 적으면 일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도움만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정부가 보태줄 테니까 일을 계속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소득 연 2천만 원 미만인 단독 가구,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버는 경우에는 소득이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소득은 3,6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이 되는데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액수가 7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 따로,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소득을 개별로 증명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요. 장려금 운영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해도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정 기자. 이렇게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170만 가구였는데요. 이 가운데 40만 가구가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국세청이 제안한 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시스템 개정이 언제쯤 반영되는 걸까요? 네,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국회를 통과한다고 볼 때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5월에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녀장려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될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하나 더 짚어볼까요? 이 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맡은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사가 좀 미흡하다, 부실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정부가 지난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을 통해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복지사업의 예타 심사를 맡도록 지정했는데요. 조세연에선 아직 심사기관을 구성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세연은 기존 예타 심사기관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처럼 예타 심사 전용 기관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아직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인 규모와 설립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개편안이 지금 설정돼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이 복지사업 예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결국 올해 복지사업 예타 심사는 기재부가 KDI에 맡기면 KDI가 다시 조세연의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세연이 맡은 올해 복지사업은 총 4건인데요. 심사 담당 조직 준비도 늦어지면서 올해 복지사업 예타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韓国政府に対して協定上の義務である仲裁に応じるよう強く求めていく立場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엔 이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답변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청와대는 이틀 전 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오늘 밤까지 한국 정부의 화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모레 새벽부터는 이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태현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 교수님, 오늘이 답변 시한 마지막 날인데 네. 우리 정부 오늘까지 답을 내놓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 거죠? 네, 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않고 예. 기본적으로 그 일본 정부가 제안한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예. 거부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얘기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는 것이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 이걸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예.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그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 있는 절차입니다. 예. 그죠? 첫 번째가 이제 분쟁 문제가 생기면 절차로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가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를 구성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이렇게 3단계로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청구권 협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이 문제가 지금 청구권 해석 문제다. 이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처음엔 이 문제 이처럼 얘기하다가 북한으로 뭐 유출됐다. 예. 뭐 전략 물자 문제다. 또 안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재위의 그 일본 측 주장에 응해서 중재위를 구성한다면 이 이슈가 대폭 좁혀지는 거예요. 이건 청구권 문제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재위 구성을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이외에도 중재위로 가는 것이 좋다는 뭐 얘기를 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일단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주장한 것은 청구권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응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네. 일본은 오늘 밤까지 일단 기다리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일본 측의 지금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글쎄 뭐 일본은 아무래도 이 일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예.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 없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이 오늘을 넘겨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아마 했을 것으로 저는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재위를 거부할 이유는 저도 사실은 크게 없다고 봐요. 예. 그거 말고 대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그 뭐랄까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이 이 시한을 넘겨서 사실은 저는 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어떤 카드를 다시 예. 준비하고 있고 그걸 내놓을 것인가. 결국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내비치셨는데 소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 사실 청와대는 이틀 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시간을 재고 끄는 걸까요? 예,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근데 이제 그 제소하기 전에 한국과의 그 원활한 그 협의를 통한 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근거자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종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분쟁이 이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양국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상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그 양국이 직접 지명한 그 위원 중심으로 해서 중재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하게 돼 있고요. 예. 그 단계 마지막 단계가 3단계에서 이제 그 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않냐, 명분을 오히려 일본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제3국 그 정부가 중재로 나섰을 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국가가 사실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제3국이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자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경제 의존이 있는 국가가 좀 불공평하게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칫 일본이 어떤 해놓은 그런 꼼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기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부가 일단 방침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결정을 바꾸는 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중재는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이 의무란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 대치되는 지점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는 본질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멀게는 이 위안부 치유재단 안건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초계기에 대한 또 갈등이 빚어졌었죠. 그리고선 지금 이제 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일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근데 이번 일은 이게 배상을 실제 해야 되는 대상이 일본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만약에 우리 기업이나 또 다른 뭐 주체가 경제 주체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가만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예. 이런 논리라면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기업이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그 과거의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를 벗어나서 일본의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그런 단초가 됐다라는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되고 사실 그것을 또 일본 정부가 이번 일에 이제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때 그 실제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들의 일정 부분 양해를 얻었을 거예요. 예. 양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제 뻔히 불이익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을 해줬다라는 건 이게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기업들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는 어쨌든 이 기업을 배제한 국가 간에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우리 정부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일본이 아마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도 계속 비롯됐던 한일 갈등의 측면이 국가의 국가, 뭐 추상적인 그 역사적 사건에 비춰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일본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일본 정부의 대응책입니다. 일단 오는 21일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다음 주죠. 23일과 24일 WTO 일반 이사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여러 일정상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거다. 뭐 교수님께서도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뭐 일본에서는 어떤 카드든지 제시를 할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세계 품목을 좀 확대하는 뭐 그런 조금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본질적인 문제인 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무역이라는 게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쪽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결국에는 국제무역 이론상에 비춰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물론 피해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 다른 나라도 다 그 해당 국가는 그렇고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 교수님, 일본이 이 대응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ICJ 국제사법재판소 이 제소 아니겠습니까? 제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네. 그걸 뭐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ICJ 제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처럼 뭐 우리가 이제 누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이제 뭐 강제 관할권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임의 관할권이거든요. 상대방이 제소하면 우리가 응하면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중재위도 이제 거부한 마당에 예. 국제사법재판소 그 관할에 응할 리가 없으니까 일본이 굳이 또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다면 이제 그야말로 국제 여론을 예. 이렇게 우리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해주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재에 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만약 일본이 제소하면 당당하게 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서 교수님 말씀에서 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훨씬 더 이제 그 강한 나라고 또 국제 여론이 뭐 어쨌든 일본이 뭐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일본을 여론을 자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구체적인 문제에서 일본이 무조건 국제 여론을 우리보다 더 우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문제는 결국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범국이고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리와 명분 이런 걸로 설득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갔을 때 일반 그 어떤 소송 같으면 뭐 피고 원고에 있어서 지고 이긴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양쪽에 모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재이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된다면요. 예. 일본의 대응 조치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겠죠. 예. 일단 그 언론에서는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법상에서 이제 외교적 보호를 이제 받아야 되는 자국의 개인이나 법인들이 이제 피해를 볼 경우에 상대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것 같고요. 또 우려되는 게 이제 수출 우대국 조치였던 소위 이제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이제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두 번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추가 규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강하게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수세적으로 우리가 취해왔던 스탠스를 취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 쉽게 뭐 배제시킬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배제시킨다 그러면 강대강 국면을 더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수출 규제하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좀 규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일본의 그 이제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한테 결코 불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크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포인트 떨어지고 일본이 1%포인트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절대 규모를 따지면 우리가 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일본이 알겠습니다. 파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보복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이제 우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일본 내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당장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 일부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일본의 언론의 분위기가 이게 좀 과열됐다. 지금 한일 간에. 그래서 이걸 좀 일정 기간 좀 냉각기를 갖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언론도 좀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더 확산되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일본의 기업들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국민의 여론이 일본의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바로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을 지나서 내일 바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좀 가진 다음에 돌아가는 그 어떤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역시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이미 수출 관리를 우대하는 백색 국가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키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노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그 백색 국가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무역 우대 국가고
일본과 이제 우호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자를 수출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국가에서 이미 제외는 했습니다. 예. 이미 제외는 했는데 우리 항목만 별도로 따로 떼놓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성격의 국가로 분류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호 국가는 아니지만 분류를 바꿨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중립국가인지 아니면 뭐 또 적대국가인지 이렇게까지 적대국가까지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성격의 국가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것도 이제 일본 정부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또는 아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강대강 조치로 더 나가거나 예. 하게 되면 어떤 중립국가로 분류하든지 확실히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그야말로 좀 적대국가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도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할지 아직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점도 신중히 좀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우리가 함께 강구하는 것이 강대강 조치보다는 뭔가 외교적 해결 노력, 협상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이는 게 더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 규제 대상이 지금 1,100여 개로 늘어난다는 관측이 가장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나 품목에 따라 일본이 규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40개 품목에 대해서 감리 대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부 세부 품목들로 들어갔을 때 한 1,100개 정도 수출 규제에서 지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수출 감리 대상이 되는 40개 품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전략 물자로 많이 인식되는 원심 블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탄소 섬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정밀 기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치 제어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 규제를 개별건 사안으로 이제 인허가를 내주겠다 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그 수출 이런 허가를 면제받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 시간도 좀 많이 한 90일 이상 걸리게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상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백색 리스트를 상당히 그 무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너네들 이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은 명단에서 이제 제외시키겠다.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의 그런 협상 카드라고 정도밖에 생각은 안 되고요. 예. 저기 백색 리스트 이제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저희가 그렇게 우려하거나 긴장해가지고 일본의 협상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 나가는 스탠스대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 교수님, 규제 대상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너무 일본에 좀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휘둘린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일 간에는 정말로 밀접하게 경제산업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산업 내 분업 구조만 보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좀 수식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그런 산업 내 구조, 산업 내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한일 간에 어떤 나라가 이 무역과 관련된 규제를 한다거나 뭐 제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특정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일본도 섣불리 그 품목들을 규제하는 품목들을 확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산업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끈끈하게 얽혀 있는지가 새삼 도드라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도 일본 입장에서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한편 또 오늘 오후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초당적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 시간이기도 한데 일단 합의문 대신 공동 발표문을 내기로 절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 교수님, 그래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 발표에 공감대는 좀 이뤘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뭐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또 그런 합의문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물론 합의문은 아니고 무슨 뭐 공동 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일본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무도한 조치를 규탄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것을 즉각 처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해결 노력을 위해서 외교적 접촉을 늘려라. 일본이 응하라.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예.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특사 파견 문제라든지 무슨 뭐 아까 얘기한 중재위 구성에 응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게 이제 서로 대통령과 또 이제 뭐 여야 대표들 간에 예. 완전한 합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의견이 있었다는 걸로 이견이 있었다는 걸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합의하는 사항과 어떤 함께 발표할 사항 이런 것들 나눠서 함께 발표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예. 이 부분을 좀 여쭐게요.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나 지금 기업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정부가 상당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본에 대한 그 보복 조치에 잘 대응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국민들 70%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이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거의 진 경기랑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IC 산업의 이제 글로벌 공급 체인에 사실 타격을 준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일본이 그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요. 여론전을 계속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부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이제 협상 카드로서 일본을 압박하는 무기로 이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한일 그 무역 갈등이 이제 해결이 원만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완전히 그 어떤 이름을 그 무역 관련된 그 상황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그 수출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수출 예를 들어서 그 생산에 대한 어떤 그 인허가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가 많이 됐는데 국내에서 그런 그 국내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이번에 없앨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세가 좀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글로벌 그 어떤 넘버원의 업종으로서 사실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본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사상누각이라는 입장을 많이 이제 드러냈거든요. 예. 이번에 완전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 그 기업들이 그 공급하는 업체들을 자회사화할 수 있게끔 그 수직 계열화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여행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제품 불매 운동을 더 확산해가지고 일본 리스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WTO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지금 전망대로면 한일 양국이 치열한 국제 여론전을 벌일 것 같은데요.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외교전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전략이 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지구로서는 딱히 그 뭐랄까요 유일무이한 해법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푸는 해법은 그러니까 기업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뭔가 뭐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식의 일본 쪽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법을 제시한다 그래도 그럼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배제된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미치는 뭐 영향이라든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없다면 그런 제안이 과연 있다면 이제 그런 제안을 일본에게 한다 그러면 뭐 일본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 교수님께도 좀 짧게 여쭐게요. 뭐 강경대응보다 외교적 해법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시각을 좀 견지를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마치 이 핵전쟁 불사하겠다. 이래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강경하겠지만 속으로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소련에 보내가지고 물밑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도 물러서서 명분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외교에서는 완승완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중재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재를 우리가 거부합니까? 예. 그러니까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법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겉으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관계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퓨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